상상해 보십시오. 13살 소녀에게 국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너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북한 평양에서 한 소녀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아야 할 나이에 소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소녀의 이름 최미현. 그리고 몇 년 뒤 그 소녀는 전혀 다른 국경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경인 줄도 모른 채. 미연아, 우리 중국 한번 가보지 않을래? 복싱 글러브 대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소녀는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13살에 탈북해서 18살에 세계 챔피언이 된 여자, 대한민국 복싱 레전드 최미현 선수의 인생 실화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의 소통도 가능하시니 꼭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북한 평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집안은 북한 기준으로 보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평양의 유명한 호텔에서 셰프로 일하셨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무역업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직업은 아니었지만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뇌물을 주고 관계를 맺고 눈치를 보며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일. 하지만 그 덕분에 미연인의 가족은 다른 집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컸습니다. 키가 크고 몸집이 좋았던 소녀는 어디를 가도 눈에 띄었습니다. 10살 무렵 미연이는 학교에서 제일 큰 아이였습니다. 그부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운동신경도 뛰어났습니다. 11살이 되던 어느 날 학교 체육 시간, 선생님이 달리기를 시키는데 미연이가 다른 아이들을 제치고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동무, 이름이 뭔가? 최미연입니다. 너 복싱 해볼래? 그렇게 미연이는 김철주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복싱 양성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목표로 만들어진 엘리트 양성 코스였습니다. 여자도 복싱을 할 수 있다고요?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치는 것이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신기함은 단 하루 만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놀 시간이 없다. 밥 먹고 자고 훈련하고 그게 너희 인생이다. 왜? 너희는 나라를 위해 금메달을 따야 하니까. 열댓 명의 소녀들이 한 방에 모여 자고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훈련을 합니다. 새벽 기상 나팔이 울리면 일어나 운동장을 10바퀴 뛰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오전 훈련. 샌드백 치기 1000번, 줄넘기 3000개, 스쿼트 500개.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훈련. 스파링, 기술 연습, 체력 훈련. 저녁을 먹고 나서도 자습 시간에 복싱 이론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스파링 평가. 1등부터 20등까지 줄 세우고 두세 번 연속 20등을 하면 바로 방출.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 나를 밀어낼 수 있는 경쟁자들. 미연이는 처음 한 달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코피가 터질 때마다 눈물이 났죠. 그런데 울면 안 됐어요. 울면 약하다고, 여자답다고 비웃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어느 날 밤 합숙소 화장실에 숨어서 울고 있는데 한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너 최미연이지?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지는 거야. 언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나도 그래.
근데 우리는 집에 갈 수 없잖아. 여기서 버텨야 해. 금메달 따면 그때 집에 갈 수 있어. 그 언니는 다음 달 평가에서 20등을 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연이는 그 뒤로 다시는 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13살이 된 미연이는 이제 제법 실력 있는 복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파링 평가에서 5등 안에 들기 시작했고 코치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국가는 이 소녀에게 또 한 번의 명령을 내립니다. 최미현 동무, 너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복싱 대표로 키워진다. 나라의 자랑이 되어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여자 복싱은 아직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리 준비를 시작했고 그 중심에 최미현이라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광이라고 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그런데 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영광이 아니라 짐이라는 걸. 훈련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올림픽 대표 후보로 선발된 후 훈련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스파링에서 코피가 터져도 실수하면 이게 나라의 얼굴이냐는 꾸지람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스파링 중에 눈 위가 찢어져서 새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마취도 없이. 아프면 약해지는 거야. 참아. 밤에 불 꺼진 합숙소,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 돌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미연이의 아버지는 무역을 하며 중국과 일본을 자주 오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세상은 북한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불이 하루 종일 켜져 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들, 중국이나 일본에 사는 친구들의 자녀들은 해외를 여행하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딸도 저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왜 저런 삶을 못 누릴까? 그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아버지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 왜 그래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넘어졌어. 하지만 미연이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맞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연이는 아버지 방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나와 거래하던 사람이 보위부에 잡혀갔소. 그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서 내 이름을 말했다고 하오. 보위부, 북한의 비밀경찰.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도 위험한가요? 시간 문제여, 빨리 나가야 하오. 미연이는 문 뒤에서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가다니. 어디로? 그날 밤부터 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지도를 보고 메모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응, 국경 쪽 상황이 어떤가? 그쪽 사람 믿을 만한가? 미연이는 아버지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미연이를 불렀습니다. 미연아, 너 할머니 보고 싶지? 응, 보고 싶어. 방학 때 회령 할머니 집에 놀러 갈까? 진짜? 좋아.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2004년 겨울. 미연아, 짐 챙겨. 내일 출발한다. 네. 미연이는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집만이 가져가지 마. 필요한 것만. 왜요? 거기 가면 다 있어.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회령까지 몇 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미연이 이렇게 컸네. 복싱한다며? 대단하구나. 네, 할머니. 저 올림픽 나갈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귀한 고기를 삶아서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버지가 미연이를 불렀습니다. 미연아, 우리 내일 중국 구경 가자. 중국요? 진짜요? 응. 할머니 집까지 왔는데 중국도 한번 가보자. 가깝잖아. 미연이는 좋았습니다. 중국이라니, 해외여행이라니.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이는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갈 거예요? 미연이한테 말해야 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이가 무서워할 거요.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하게 합시다. 만약 실패하면 실패 안 하오. 반드시 성공할 거요. 다음 날 새벽 4시. 미연아, 일어나. 출발한다. 벌써요? 아직 어두운데. 중국 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해. 할머니는 울먹이며 미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연아, 건강해라. 꼭. 할머니, 금방 올게요. 하지만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미연이는 몰랐습니다. 가족은 새벽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함경북도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눈이 가슴까지 쌓여 있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추워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한참을 걸었을까요? 앞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동무. 응. 돈 가져왔나? 아버지는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게 브로커였습니다. 좋아. 따라와. 그리고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브로커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쉿! 조용히. 브로커가 미연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기가 국경이야. 철조망 밑으로 기어가야 해. 그제야 미연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아빠, 우리 지금. 미연아, 조용히 해. 아빠 말만 들어. 철조망은 일부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잘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어가야 돼. 빨리. 아버지가 먼저 기어갔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 그리고 미연이. 철조망 밑을 기어갈 때 미연이의 옷이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으악! 조용히. 브로커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빨리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은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쏜다. 총소리. 탕, 탕. 미연이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내면 안 돼. 계속 뛰어. 미연이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앞에 작은 개울이 보였습니다. 저기, 빨리. 브로커가 가리킨 곳은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압록강. 지금 건너야 해. 빨리. 가족은 얼어붙은 강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얼음이 미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계속 가.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탕, 총알이 얼음을 맞췄습니다. 미연이 옆 1미터 거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으악, 미연아, 정신 차려. 계속 뛰어. 마침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야. 이제 됐어. 브로커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미연이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살았다. 아빠, 아빠, 무서워요.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험난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가족은 브로커가 안내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농가였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숨어 있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일주일이요? 응. 한국 가려면 시간이 걸려. 준비해야 할 게 많아. 그렇게 가족은 좁은 방 하나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밥은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브로커가 가져다 주는 대로. 미연이는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미연아,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한국 갈 수 있어. 나흘째 되던 날,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쉿, 조용히. 아버지가 식구들을 옷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식구가 좁은 옷장 안에 꼭꼭 숨었습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없나? 이상한데.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연이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붙잡히면 끝이야. 북한으로 다시 보내줘. 경찰의 발소리가 옷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옷장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음 집 가봅시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휴, 살았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브로커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여기 이제 위험해. 어디로요? 남쪽으로. 베트남까지 가야 해. 그날 밤부터 가족은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국은 넓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또 타고 버스를 타고 또 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면 갈수록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미연아, 패딩 이제 벗어. 더워. 벌써요? 응.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패딩 하나 버리고 한참 더 가니까 운동복도 하나 버리고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시만 입어도 될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여기 되게 따뜻해요. 그래, 남쪽이니까. 미연이는 신기했습니다. 같은 중국인데 이렇게 날씨가 다를 수 있다니. 하지만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차역마다 경찰이 검문을 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럴 때마다 브로커가 뭔가 돈을 주고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수상한데? 따라와. 아, 잠깐만요. 브로커가 경찰을 막아섰습니다. 저분들은 제 친척이에요. 친척? 말투가 이상한데? 저희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증명해봐. 브로커는 뭔가 서류를 보여줬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가.
미연이는 그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마침내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보다 더 덥고 습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진짜요? 응.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힘내. 그날 저녁 가족은 강가로 갔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강은 넓고 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불꽃 축제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거야. 불꽃 축제요? 응. 우리도 구경하면서 배 타는 거야. 밤이 되자 정말로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온갖 색깔의 불꽃이 터졌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미연이는 넋을 잃고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배 타자. 가족은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는 다른 관광객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불꽃은 계속 터졌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미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우리 한국 간다. 네, 한국이요? 응. 사실 우리 지금 탈북하는 거야. 미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탈북이요? 그럼 우리 이제 북한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괜찮아. 한국에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미연이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구들, 할머니, 그리고 복싱 양성반 언니들.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야. 자유로운 곳.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 불꽃은 계속 터졌고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미연이네 가족은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까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일반 비행기가 아니라 정부가 보낸 특별 비행기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데려오는 비행기. 비행기 안에는 미연이네 가족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날아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2004년 말 미연이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시설로 바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하나원.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네,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신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첫날 밤 방에 들어갔을 때 스위치를 올리니까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엄마, 전기가 나와요. 밤인데도. 북한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나. 하지만 여기는 밤 내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따뜻해. 온수가 나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을 데워서 써야 했는데 거실에는 TV가 있었습니다. 틀어보니까 형형색색의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멋진 자동차들. 엄마, 여기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글쎄, 그런가 봐.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음식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 가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 쌀밥, 김치, 반찬들. 그리고 고기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여기서는 매일 나왔습니다.
미연이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아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 그곳에서 미연이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감시하지 않아요. 미연이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네. 대통령 욕해도 괜찮아요. 네. 미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잡혀가는데 여기서는 대통령 욕해도 괜찮다니. 그게 자유라는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긴장한 얼굴로 살았습니다. 누가 들을까, 누가 볼까 조심하며 사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말해도 되나? 감시하는 사람은 없나? 계속 주위를 둘러봤죠.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3개월 뒤 하나원을 나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얻은 집이었습니다. 좁고 낡고 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너무 작아요.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북한에선 꿈도 못 꿨던 거야. 미연이의 머릿속에는 환상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나는 공주처럼 살 거야. 예쁜 핑크 치마만 입고 복싱 같은 건 안 해도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무역업을 했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한국어도 서툴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추운 공사장에서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 손이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더 힘들었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호텔에서 셰프로 일했지만 한국에서는 그 경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연아, 엄마 취직했어. 오늘 밤 밥 먹으러 와. 진짜요? 어디요? 호텔이요? 미연이는 기뻤습니다. 엄마가 다시 호텔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감자탕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쌓여있는 그릇더미, 물이 튀고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 어머니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양에서 하얀 요리복을 입고 멋진 요리를 만들던 엄마. 그 엄마가 지금 감자탕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만둬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부터 미연이는 학교가 끝나면 감자탕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다 해야 퇴근할 수 있으니까 제가 도와주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설거지를 함께 도와주는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녁이 되면 감자탕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새벽이 되면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중학생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운동하면서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같은 거 했었죠. 그렇게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복싱 대회에 나가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학교 앞에는 항상 간식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순대, 떡볶이, 튀김, 붕어빵, 호떡. 다른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았죠.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지나쳤어요. 어느 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앞 호떡 가게 앞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이 보였습니다. 꿀이 흘러내리고 씨앗이 박혀 있는 호떡. 아저씨, 호떡 하나요. 500원. 지갑에 있던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연이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 집에 어떻게 가지? 미연이는 노원구에 살았고 복싱 체육관은 군자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왕복 2,000원. 하지만 지금 손에 쥔 호떡 때문에 교통비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지 뭐. 미연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랑천을 따라서 쭉 걸었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발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낭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호떡 하나 먹으면 안 되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테니까. 그렇게 2시간을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미연아,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 걸어왔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진짜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그리고 다시는 호떡값 때문에 걷지 않게. 그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복싱이었습니다. 2005년 봄 미연이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15살. 또래 아이들과 섞여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고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 저 애 북한에서 왔대. 진짜? 말투 들어봐. 완전 이상하잖아. 북한 애들 밥 못 먹어서 다 말랐다며? 근데 쟤는 좀 괜찮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금방 익숙해질 거야.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 아이들은 킥킥거렸습니다. 말투 봐. 완전 북한 사투리 섞였어. 체육 시간은 더 심했습니다. 미연이는 북한에서 복싱을 했기 때문에 체력이 좋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항상 1등. 하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야, 쟤 되게 빠르네. 북한에서 군사훈련 받았나? 하하, 진짜 그럴지도.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너 진짜 북한에서 왔어? 응. 우와, 신기하다. 근데 솔직히 궁금한데 거기서 밥은 먹고 살았어? 아니면 풀이나 뜯어먹고 그런 거 아니야? 주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미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말도 화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한 남자아이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미연이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북한에나 있지. 우리나라엔 왜 온 거야? 너희 때문에 우리 세금 다 나간다고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그 한마디가 압록강을 건너던 공포보다 베트남에서 배를 타던 두려움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미연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짐인가? 집에 돌아와 미연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나는 어디 사람이지? 북한 사람? 탈북자? 한국 사람? 아니면 그냥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 그날 밤 미연이는 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단 하나의 물건, 달아빠진 복싱 글러브. 그때 생각했어요. 링 위에서는 내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고. 주먹이 강하면 그게 전부라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다음 날 미연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시 복싱하고 싶어요. 2005년 미연이는 서울 군자역 근처의 한 복싱 체육관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땀 냄새, 가죽 냄새, 그리고 피 냄새. 아, 이거야. 이 냄새. 여기가 내 자리구나. 체육관 안에는 남자 선수들이 샌드백을 치고 있었습니다. 관장님이 미연이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 여기 복싱 체육관인데. 혹시 길 잃었어? 아니요. 저 복싱 배우러 왔어요. 여자애가 무슨 복싱을. 여기 진짜 빡세거든. 장난 아니야. 괜찮아요. 저 북한에서 2년 동안 했어요. 뭐? 북한에서? 관장님은 반신반의하며 미연이에게 글러브를 던져줬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쳐봐. 저기 샌드백. 미연이는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숨을 고르고 자세를 잡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탁! 첫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 미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나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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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고 빠른 펀치. 체육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저 애 뭐야? 진짜 하는데? 눈빛 좀 봐. 장난 아닌데? 관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 너 진짜 했구나? 어디서 배웠어? 북한 김철주 사범대학 복싱 양성반이요. 뭐? 거기 엘리트 코스잖아. 네. 관장님은 미연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좋아. 너 우리 체육관에서 훈련해. 무료로 해줄게. 진짜요? 응. 대신 열심히 해야 돼. 한국 대회 나가볼 거야? 네. 그렇게 미연이는 다시 링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탈북자로 손가락질 받았지만 체육관에서는 복서로 인정받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체육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링 위에서 이기면 그게 내 증명이니까. 2006년 미연이는 한국 주니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첫 경기. 상대 선수는 미연이를 가볍게 봤습니다. 제 북한에서 왔다며? 별거 아니겠죠?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1분 만에 상대는 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KO. 레드 코너. KO. 관중들이 놀랐습니다. 저 애 뭐야? 진짜 강한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미연이는 모든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판정승 우승. 우승자 최미연. 미연이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의 말, 한국 대표팀 코치가 미연이를 찾아왔습니다.
최미현 선수, 우리 대표팀에 들어올 생각 없나? 네. 진짜요? 응. 내 실력이면 충분해. 16살.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것도 최연소로.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복싱 소녀, 한국 대표팀 최연소 발탁. 탈북 2년 만에 국가대표. 최미연은 누구? 기사마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왔지만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구나. 하지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복싱보다 탈북이 더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탈북 소녀 복서 최미현. 북한 출신 국가대표. 마치 복싱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탈북했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라도 알려지는 게 중요해. 나중에 세계 챔피언 되면 그때는 복싱으로만 불릴 거야. 첫 국가대표 훈련장에 들어갔을 때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그 태극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총소리가 들리던 그날, 옷장 속에 숨어 있던 그날. 그 모든 날들이 이 태극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8년 18살의 미연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로 전향. 아마추어 선수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었지만 미연이는 더 높은 무대를 원했습니다. 올림픽은 북한에서의 꿈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금메달을 따라는 명령.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선택으로 링에 서고 싶었어요. 프로 무대에서 내 이름으로. 그리고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최미연 선수, 프로 데뷔 전부터 세계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해보는 게 어때요? 보통 프로 선수들은 여러 번의 경기를 치르고 경험을 쌓은 뒤에야 세계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달랐습니다. 데뷔 전부터 세계 챔피언 벨트를 걸고 링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무모해. 경험도 없는데 첫 경기부터 세계 챔피언이랑 싸운다고? 하지만 미연이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 생각이 없었어요. 꼭 이길 거라고 믿었죠. 2008년 10월 11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프로 데뷔 전. 상대는 중국의 쉬춘옌, WBA 여자 패더급 세계 챔피언. 경기장 한쪽 구석, 미연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여기까지 왔소. 그러게요. 강을 건너던 그 아이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그 밤, 베트남에서 배를 타던 그 밤, 감자탕 집에서 설거지하던 그 모든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청색 코너, 북한 출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자 최미현. 관중석의 시선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탈북 소녀가 세계 챔피언에 도전한다고? 18살인데 첫 경기부터 타이틀전이라니. 종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두 선수는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쉬춘예는 경험 많은 챔피언답게 여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미연이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 펀치를 날리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링 위에 서는 순간 모든 게 사라져요. 탈북자라는 이름표도, 북한도, 한국도, 오직 상대와 나 그리고 주먹만 남죠. 2라운드, 3라운드, 미연이는 점점 페이스를 잡아갔습니다. 빠른 스텝, 정확한 잽, 그리고 강력한 스트레이트. 쉬춘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라운드, 5라운드, 체력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6라운드, 7라운드, 10라운드까지 마침내 경기가 끝났습니다.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 미연이는 떨렸습니다. 이기고 싶다. 제발. 신사숙녀 여러분. 승자 블루코너 최미현. 관중석이 터져나갔습니다. 18살 탈북 소녀 프로 데뷔전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링 위에서 챔피언 벨트를 받아든 순간 미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북한에서도 못한 걸 여기서 해냈어요. 관중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아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보여드렸어요.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미현 선수 탈북 복서로서 세계 챔피언이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미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또 탈북이구나.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제 이름 앞엔 늘 탈북자라는 단어가 붙더라고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지금의 저를 만든 건 한국이에요. 북한에서의 2년보다 한국에서의 4년이 저를 챔피언으로 만들었어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게 맞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가대표였고 지금은 대한민국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자 챔피언이 아니라 한국인 챔피언이고 싶어요. 제발 제 복싱을 봐주세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미연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 18살 탈북 소녀, 세계 챔피언 등극. 북한에서 한국으로 복싱으로 이룬 기적. 여전히 탈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 AP통신,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세계 챔피언이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언젠가는 복서 최미연으로만 불릴 날이 올 거라고.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챔피언이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의무 방어전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챔피언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방어전 한 번을 치르려면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경기장 대관료, 상대 선수 파이트 머니, 오프닝 경기 선수들 비용, 모두 챔피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스폰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전을 치르지 못하면 박탈되거든요. 아버지는 미연이의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스폰서 좀 해주십시오. 우리 딸이 세계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여자 복싱이요? 그게 돈이 돼요? 세계 챔피언이라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사기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 탈북자?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맞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집에 와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미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아빠 괜찮아요. 우리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방어전은 간신히 치렀지만 두 번째 방어전을 앞두고 다시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한도전. 최미현 선수,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어전을 열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무한도전과 함께한 2차 방어전. 상대는 일본의 츠바사 선수. 경기 전날 미연이는 제작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저 챔피언 박탈당할 뻔했어요. 경기는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는 이겼습니다. 판정승, 방어전 성공, 무한도전 프로그램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복싱 챔피언 최미현이 있다는 걸 알리게 된 계기였죠. 방송 이후 사람들이 미연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현 선수 아니에요? 와, 진짜네. 사인해주세요. 하지만 스폰서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유명해졌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챔피언 하면 어떤 삶을 떠올리시나요? 화려한 스포츠카, 광고 CF, 많은 스폰서들, 억대 연봉. 하지만 최미연 선수의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 5,000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일 힘들었던 건 훈련을 마치고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갈 때였어요. 손님들은 모르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라는 걸. 어느 날 한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손 많이 거칠어 보이네? 무슨 일 하세요? 미연이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복싱 글러브를 끼고 벗기를 반복해서 손등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아, 운동 좀 해요. 아, 헬스 트레이너예요? 비슷해요. 세계 챔피언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야, 계산 빨리 안 해?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반말해? 너 몇 살인데? 취객이 카운터를 쾅쾅 쳤습니다. 미연이는 참았습니다. 때리고 싶다. 한 방이면 되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되니까. 다음 방어전 비용을 모아야 하니까. 그리고 훈련. 서울 남산 순환로.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며 추억을 쌓는 그 길을 미연이는 이 악물고 뛰었습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들은 사진 찍으면서 웃는데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울고 싶었어요. 그래도 뛰어야 했어요.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남산에서 뛰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매일 이 시간에 뛰네?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무슨 운동하는 거야? 복싱이요. 오, 복싱? 그거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자도 해요. 재밌겠다. 아가씨 꿈이 뭐야? 저요? 저는 이미 세계 챔피언이에요. 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세계 챔피언이 왜 여기서 혼자 뛰어? 돈이 없어서요. 체육관도 돈 내야 하고 코치도 돈 내야 하는데 저는 혼자 해야 해요. 할머니는 미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씨,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빛을 볼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미연이는 남산에서 그 할머니를 자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응원해줬습니다. 오늘도 힘내. 파이팅. 그게 미연이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2013년 미연이는 체급을 올렸습니다. 패더급에서 슈퍼 패더급으로 7차 방어까지 성공했지만 더 이상 패더급에서 싸울 상대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챔피언 벨트, 그리고 상대가 확정됐습니다. 일본의 후지타 라이카 선수.
WBA 슈퍼 패더급 챔피언. 그런데 경기 날짜가 특별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그때 한일전 축구에서 졌거든요. 2대1로 욕을 엄청 먹고 있었어요. 미연이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축구, 일본에 또 패배. 국민들 분노. 댓글창은 난리였습니다. 일본한테 왜 맨날 지냐? 창피하다. 그날 밤 미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그리고 경기 날짜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8월 15일 날 여기서 내가 지면 나는 은퇴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라갔어요. 경기는 인천 월미도 야외에서 열렸습니다. 8월 한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야외. 8월 달이면 한국이 얼마나 더워요. 근데 야외예요. 텐트를 쳤어야 되는데 월미도가 보여야 된다고 해서 텐트도 없었어요. 오후 2시 경기 시작. 온도는 35도. 링 위는 더 뜨거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 1라운드 뛰고 들어왔는데 물을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 후지타는 일본에서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상대 선수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전 더 힘들었죠. 체급 올린 상태니까. 2라운드, 3라운드.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4라운드쯤 되자 후지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위를 못 견디더라고요. 미연이는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탁, 탁, 탁. 잽, 스트레이트, 훅. 5라운드, 6라운드. 후지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10라운드가 끝나고 판정. 유니머스 디시전. 승자, 블루 코너, 최, 미, 현.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미연이는 태극기를 들고 링을 돌았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일본 선수를 이긴 날. 그날 정말 뿌듯했어요. 축구는 졌지만 복싱에서는 이겼구나. 다음날 신문. 광복절에 일본 꺾은 최미현 슈퍼 패더급 챔피언 등극. 8월 15일에 복수. 월미도에서 태극기 휘날리다. 하지만 경기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수님, 탈수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더 뛰었으면 쓰러졌을 겁니다. 미연이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겼으니까. 복싱을 시작한 지 21년. 그동안 미연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복싱을 하면서 피 본 적이 없어요. 제 몸에서 피가 난 적이 없어요. 남의 피만 봤죠. 하지만 2018년 일본의 와카코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7차 방어전. 상대는 일본의 와카코. 경기가 시작되고 1라운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계속 머리를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박치기. 버팅을 계속한다고 했어요. 머리로 때리는 거죠. 원래 머리로 하면 반칙이거든요. 심판에게 항의했습니다. 심판님, 저 선수 계속 박치기예요. 하지만 심판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조심하세요. 계속하면 경고입니다. 심판에게 주의를 받은 와카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박치기는 더 노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미연이의 얼굴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그리고 9라운드. 와카코의 머리가 미연이의 왼쪽 눈을 강타했습니다. 퍽! 순간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왼쪽 눈이 안 보였어요. 완전히 깜깜했죠.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선수, 괜찮아? 계속할 수 있어?
링 닥터가 달려왔습니다. 눈 뜨세요. 뜰 수 있어요? 미연이는 애써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왼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톱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끝까지 하겠다고 어필했어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 거리 감각이 없었습니다. 펀치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본능으로 싸웠습니다. 9라운드, 10라운드. 마침내 경기가 끝났습니다. 판정승, 7차 방어전 성공. 하지만 경기가 끝나자마자 미연이는 쓰러졌습니다. 미연 씨,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싸고 있는 뼈가 대각선으로 금이 갔어요. 그리고 코뼈도 금이 갔고요. 눈 골절, 코 골절이었죠.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자연치유로 3개월 동안 훈련을 못했습니다. 상대 선수 와카코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제가 이긴 거예요. 판정이 이상해요. 뻔뻔하게 와카코는 판정 불만을 인터뷰했습니다. 미연이는 그 인터뷰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박살을 내준다. 2015년쯤 미연이에게 여러 나라에서 귀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었습니다. 최미연 선수, 미국으로 귀화하시면 연봉 1억, 주택 제공, 전담 코치 3명 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오시면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여자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엄청납니다.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오직 복싱에만 집중할 수 있다니. 한국에서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방어전 비용을 모아야 하는데 어느 날 밤 미연이는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미국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 어떤 제안? 귀화하면 연봉 1억 준대요. 집도 주고 코치도 붙여주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연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미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왜 목숨 걸고 이 나라에 왔는지 생각해봐. 자유를 찾아왔잖아. 내가 선택할 자유. 미연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미연이는 미국 에이전트에게 전화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왜요? 한국에서는 지원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하세요? 미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극기를 달고 링에 오르려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제가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없어요. 21년 동안 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싸웠어요.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미연이는 옷장에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너를 배신할 뻔했어. 2020년 11월 세계적 프로모션 회사인 매치룸 복싱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미연이의 경기는 전 세계에 중계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8차 방어전이 열렸습니다. 미연이에게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치르는 방어전이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인종차별적인 거나 그런 게 정말 많아요. 특히 제가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상대 선수와 그 팀이 미연이를 비웃었습니다.
작다고 비웃고 동양인이라고 놀리더라고요. 미연이는 참았습니다. 링 위에서 증명하면 되니까. 개체량을 할 때였습니다. 상대 선수가 미연이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해보라고 했어요. 경기 당일 외인 행사. 미연이가 입장할 때 관중석에서 야유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기면 돼. 이기면 모두 입을 닫을 거야.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부터 미연이는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빠른 스텝, 정확한 펀치. 상대는 당황했습니다. 2라운드, 3라운드. 미연이는 계속 포인트를 쌓아갔습니다. 관중석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라운드가 끝나고 판정. WBA 챔피언. 승리, 블루 코너. 최미현.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상대 선수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해요. 영광이었어요. 땡큐라고 하더라고. 챔피언과 함께 링에 선 게 영광이었다고. 미연이는 웃었습니다. 이겨야 인정받아요. 그게 복싱이에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미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 문을 닫으면 집에서 훈련했어요. 거실에 샌드백을 달고 혼자 뛰고 혼자 쳤죠. 동두천에서 열린 9차 방어전. 관중 없는 경기. 텅 빈 체육관에서 3라운드 KO 승. 관중이 있든 없든 제가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그리고 2022년 미연이는 챔피언이 된 지 14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자 복싱계 최장수 챔피언, 무패 세계 챔피언, 전적은 19전 18승 1무 4KO.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패더급에서 7차 방어를 했고 슈퍼 패더급에서 8차 방어를 했어요. 합쳐서 15차 방어. 지금 한국 기록이 17차인데 제가 아직 챔피언이니까 2번만 더 싸우면 제가 국내 기록도 깰 수 있어요. 2023년 미연이는 세계 여자 복싱 랭킹 12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체급, 모든 여자 복서 중에서 12위? 낮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전 세계 여자 복서가 몇 명인데요. 12위면 정말 높은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체급을 계속 올려가며 챔피언이 되는 것. 파키아오 선수가 8체급 챔피언을 했거든요. 저도 여자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말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부상?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20년 넘게 혹사시킨 몸이 이제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WBA는 미연이를 휴게 챔피언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을 하고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새로운 도전을 결심합니다. 2024년 4월 27일 수원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 체급을 올려 라이트급에 도전하는 경기. 상대는 캐나다의 제시카 카마라. 16년 만에 체급 상승 도전이었죠. 경기 전 미연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35살. 복싱 선수로서는 젊지 않은 나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눈 밑의 흉터, 코의 휜 모양, 귀의 변형. 모두 복싱이 남긴 흔적들. 이게 마지막 도전일지도 몰라.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카마라의 펀치는 무거웠습니다. 체급 차이 2kg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2라운드, 3라운드. 미연이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피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5라운드쯤 되자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아, 이거 힘들다. 7라운드, 8라운드. 카마라는 계속 공격했고 미연이는 방어에만 급급했습니다. 링 아래에서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미연아, 포기하지 마. 미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9라운드, 10라운드.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미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졌다. 스플릿 디시전. 승자, 레드 코너, 제시카 카마라. 2008년 프로 데뷔 이후 16년 만에 첫 패배. 링 위에서 미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기고 싶었는데 관중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최미현, 최미현, 최미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연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경기 후 탈의실에서 미연이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퇴해야 하나? 이제 끝인가? 하지만 전 아직 링이 그리워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80대 시청자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링에 오를 나이가 아니지. 인생 이막이란 말,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하지만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13살의 총소리를 들으며 압록강을 건너고 옷장 속에 숨어 떨었던 한 소녀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로 다시 링에 올라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 소녀는 500원 호떡 때문에 2시간을 걸었고 감자탕집에서 설거지를 했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고도 남산을 혼자 뛰었고 스폰서를 구하러 아버지와 손잡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년간 무패를 지켰고 13년간 챔피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35살의 첫 패배를 맛봤지만 여전히 링을 그리워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출발점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미 지나간 라운드가 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꿈들, 몸이 아파 미뤄둔 계획들, 이 나이에 뭘 하며 접어버린 도전들. 하지만 복싱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울릴 때까지 경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링에 서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나이가 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최미연 선수는 2024년 첫 패배 이후 6개월간 재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은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 주먹이 움직이지 않는 날, 그날이 제가 링을 떠나는 날이에요. 2025년 현재 최미연 선수는 여전히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5살. 복싱 선수로서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남산 순환로. 오늘도 미연이는 뛰고 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가빠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체육관에서는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펀치는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치는 거야.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챔피언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최근 그녀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복싱 교실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링 위에서는 주먹으로 말하는 거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탈북자라고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미연이는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더 세게 쳐. 링 위에서
북한에서 시작해 국경을 넘고 한국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평양의 복싱 소녀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챔피언이 되기까지 최미연 선수의 인생링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그 여정 속에는 11살 평양의 복싱 양성반에 선발된 소녀로 시작하여 13년간의 챔피언, 19전 18승 1무의 무패 기록, 2024년 16년 만에 첫 패배와 눈물까지, 그리고 2025년 다시 시작되는 도전. 수많은 장면들이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합니다. 복싱은 제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제 인생의 경기를 다 치른 게 아니에요. 다음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패배 한 번 했다고 해서, 한 번 크게 넘어졌다고 해서 인생의 경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연 선수가 압록강을 건널 때 그녀는 13살이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될 때 그녀는 18살이었습니다. 첫 패배를 맛봤을 때 그녀는 3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링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속으로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라운드 아직 남아있다. 지금까지 13살에 탈북해서 18살에 세계 챔피언이 된 대한민국 여자 복싱 레전드 최미연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라운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실화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각색한 드라마틱 다큐멘터리입니다. 인물의 이름, 대화, 일부 상황은 극적 구성을 위해 창작 및 재구성되었습니다. 핵심 사건과 사실관계는 실제 인물의 삶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미연 선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라운드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라디오에서는 인생의 경험담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연은 채널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